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7년도에 있었던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기출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26번부터 시작이 될 건데 바로 이 사회복지사 1급의 기출문제는 예상문제의 하나의 또 다른 변형이다. 기출문제라고 버려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쓰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실천론과 많은 교집합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 평이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26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 훈련을 실시했다.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암시적 또는 묵시적 행동이 있고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명시적 또는 유현적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암시적 행동에 대한 측정 도구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바뀔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식별 훈련, 긴장고조 상황에서 타임아웃 훈련, 분노를 피하는 자기대화 훈련, 마음속에 하는 거지요. 시각적 전상화, 말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어떤 상상을 해보는 시각적 전상화 훈련. 다 모두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건데 비해서 사회기술훈련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이 사회기술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적 행동,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으로서 큰 의미는 같지만 그래도 B급 정도에서 어떤 이런 문제도 출제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27번에 보면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신역동 모델 프로이드 이론을 기초로 해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역동 모델 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보면 정신결정론 또는 심리적 결정론, 무의식 결정론, 과거 결정론, 수동적 인간관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개요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자, 여기는 체크를 해놓으시고,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 제공에 초점을 둔다. 정신역동 모델은 또는 정신분석적 접근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당사자인 클라이언트도 모르고 또 이 전문가인 워커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 나서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이게 바로 내면 역동세계의 통찰이라고 합니다. 치료 이전에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정신역동 모델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답은 4번이군요. 원초화와 초자사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불안에 대한 이론에서 잘 아시죠? 불안. 소위 이드, 원초화에 대한 이드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갖는 이런 불안은 이 받는 신경질적 불안이다. 신경질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경질적 불안. 그다음에 자아가 충족되지 못할 때, 에고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갖게 되는 현실적 불안. 그다음에 슈퍼에고는 초자아가 위기를 느낄 때 갖게 되는 불안은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특히 3번과 같은 이 정신역동 모델은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봐주시고. 그다음에 28번에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행동 모델은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할 때 보면은 보통 인지이론, 그리고 행동이론, 그리고 인지행동 이론으로 앨리스의 알리비티, 또 아론백의 인지치료 같은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이걸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편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잘못된 인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띵크라고 하는 사고, 이것을 앨리스는 잘못된 신념이라고 설명했고, 아론백은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또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거기 보시면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 행동은 전생애를 통해 학습된다.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지 이론이 반영되어서 행동이 나타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지이론적 접근이고, 그것의 하자가 곧 문제행동을 이야기한다.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답은
거기에 보시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인지행동 이론은 구조화된 접근을 쓰면서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을 씁니다.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보다 용이하다.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구조적이면서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의 파급적인 이론으로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클라이언트와 워커 간의 협력적 노력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특징으로 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또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같이 강조하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지금 여기란 단어를 많이 강조하죠. 지금 여기에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과거를 다루지 않아요. 2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권한부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반자적 관계, 협력적 파트너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맞는 거군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서는 진단주의는 1920년대 프로이드 이론의 바탕을 두고 등장을 했고, 기능주의는 1930년대에 신프로이드 학파인 랭크의 의지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1930년대부터 1957년 펄먼의 문제해결 모형이 나올 때까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의 논쟁이 약 3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문제해결 모델에서 이루어졌다. 1957년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을 강조한다. 그렇죠. 과거의 경험은 정신역동 또는 정신분석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현재에 초점을 둡니다. 위기 개인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요해서 아니지요. 사건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은 행동 수정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고, 위기 개인 모델에서는 목표를 어디다 주냐면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위기 발생 이전, 위기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더 이상 문제 해결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하는 건데, 바로 그 기존의 방법이 해결력이 상실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마다의 주관적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관적 인식에 의한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복귀에 초점을 둡니다.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답은 리을번이 되겠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냐? 기억, 니은,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행동수정 모델의 30번입니다.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수정 모델은 역시 60년대부터 정신분석 일변도에 이런 방법에서 좀 도전해서 등장한 걸로 1970년에 토마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의 그 환경결정론, 학습 이론을 실천 기법에 도입을 한 겁니다.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행동주의 이론은 강화와 벌을 강조하는데,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에 있는 거죠. 기억번은 맞는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소구하기 어렵다. 우리가 강화 스케줄을 보면은 강화에는 반응을 보이거나 행동을 보일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계속적 강화도 있고, 계속적 강화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의존성 심화를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학습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응이나 또는 행동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해주는 것을 간헐적 강화, 단속적 강화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고정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변동 간격 강화, 변동 비율 강화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간헐적으로 띄엄띄엄한 강화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계속적 강화에 비해서 한 번 학습된 행동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긍정적 강화를 우리는 적극적 강화 또는 정적 강화라고 하는데,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킨다. 적극적 강화든 소극적 강화든
다시 말해서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벌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거죠. 부적 처벌, 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뭔가를 제거, 박탈, 배제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체벌을 제시함으로, 제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플러스지요. 체벌을 뭔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켜준 정적 처벌이 되겠습니다. 니 1번이 틀린 거지요. 기역,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과제 중심 모델 우리의 실천론에서도 다루고 실천 기술론에도 다루고 1972년에 네이드와 앱스테인이 정신분석적 장기치료에 대한 비판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제중심 모델, 과업중심 모델입니다. 이 과제중심 모델, 과업중심 모델은 정신분석과는 달리 언제까지나 기다려봐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시간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시간 제한적 단기치료 모델이고 정신분석처럼 알지도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겠다라고 난리치지 않아요. 뚜렷하게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루자라고 약속한 문제 2~3개만 가지고 딱 접근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표정문제라고 하고 그것을 특징으로 표현할 때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과는 달리 과거를 다루지 않아요. 현재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다양한 이론을 통합해서 사용하되 오히려 이론보다 임상 경험이나 인상 실천에 초점을 두고 정리된 이런 이론이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단기간 종합적 개인 모델, 즉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이다.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한다. 클라이언트가 동의하고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루자라고 약속한 표정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자료보다 발달 이론을 중심한다. 이론도 중시하지만 그것도 특정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임상 실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리된 이론이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표정 문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를 한다. 자, 이런 용어들 이렇게 보셔야 돼.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2번에 보시면 또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나오는군요. 사회복지 실천 모델. 단기 개입, 유기 개입 모델. 사실은 단기 개입이 아닌 것, 그러면 정신분석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현대에 발표된 것은 전부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강조. 클라이언트 자기결정. 그래서 종래는 정신분석적 1960년대까지의 이론은 1960년대를 이끌어가던 1960년대까지를 이끌어가던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 이론은 누가? 전문가인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인데 70년대부터 등장하는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 이론은 최대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델들입니다. 환경에 대한 개입, 당연하죠. 생태체계 모델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은 권한부여 모델, 역량강화 모델 또는 강점, 관점 접근이라고 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인지에서 찾는 것을 말하지요. 여기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은 역량강화 모델입니다. 협력적 관계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 모델 참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각각의 모델마다 사용하는 이런 기법, 물론 그 모델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혼용을 하죠. 그래서 주로 어떤 모델에서는 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의 질문,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이런 등등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 기법을 정리하는 것은 해결 중심 단기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의 질문, 문제가 해결된 미래에 대하여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아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상상해 보도록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기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기적 질문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 심화, 확장 시켜서 통합시키는 것. 이런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것을 반복 숙달시키면서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정신역동이론에서 강조하는 훈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습. 목표 행동을 세분화해서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행동조형, 쉐핑 비헤이비어, 쉐핑 비헤이비어 이렇게 해서 행동조형 또는 행동조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거군요.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감정 전환이 가능한 것은 심리 사회 모델의 하나인 탐색, 묘사,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탐색, 묘사,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더라고. 묘사. 그건 탐색, 묘사를 탐색 기술이라고도 하지요. 탐색 기술 환기법이라고. 특정 행동에 대한 불만이 유발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이건 전략적 치료 모델에서 나오는 역설적 지지나 역설적 지향이라고 하는 증상 처방을 말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뭐냐면 소위 치유하기가 어렵고 고민되는 것을 질리게 해보도록 오히려 역으로 치는 것을 역설적 지향이나 역설적 지지라고 합니다. 답은 3번 쉐핑 비헤이비가 되겠어요. 34번에 보시면 자살 유가족 지지집단 참여자의 자기개방 수준이 낮아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적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기법은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기법에는 객관적인 자기 노출 활용 방법과 익명의 자기 노출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기 노출 활용 방법은 두 사람 정도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서로의 자기의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말하자면 각자 자기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 자기 노출 기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익명의 자기 노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라는 실명을 거명 없이 문제만 적어내려서 쪽지를 내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섞어서 각자에게 나눠줍니다. 각자에게 나눠주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쓴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자기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도함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나 또는 그에 대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익명의 자기 노출 기법이라고 합니다.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도출된 문제를 토론한다. 이것은 익명의 기법 방법이 되겠죠. 간접적 방법이 되겠어요. 이야기 막대를 잡은 사람의 자기 표현을 독려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이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건 객관적인 방법이 되겠고, 감정 목록표로 자기의 감정과 유사한 표현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한다. 유기카드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문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한다. 재구성하기 기법으로 현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촉진한다. 자, 이것은 좀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자기 노출에는 객관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마치 자기 문제를 남의 사람의 문제를 자기가 읽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익명의 자기 노출 방법이 있는데, 거기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익명의 자기 노출 기법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예시가 오른 것은 격려, 재보증, 환기, 직면이나 이것만 개별적으로 전부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계약 기간 동안에 업무를 참 잘했네요. 이번에도 잘 감당할 걸로 잘 해오셨으니까 이번에도 뭐 걱정 없이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힘을 딱 북돋아주는 것은 격려 기술이라고 합니다. 염려 마세요. 너무 그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데 확신 가져도 돼요. 잘 돼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틀리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자신 있게 해주는 것은 재보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힘드셨죠? 라고 해서 딱
들고 숨도 안 쉬어지는 클라이언트를 한번 탁 해서 마음을 푹 후련하게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환기법 아니면 카타르시스 정화법이라고 합니다.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 하겠다고 한 거는 정반대네요. 이전에 했던 진술과 이번에 하는 진술이 정반대인데 어느 것이 옳은가요? 한번 당신 스스로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제대로 한번 직시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컴프렌테이션 직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문제를 한 문제로 했지만 4개 모두가, 그중에 뭐 경련은 빼더라도 4개 모두가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서적 기능보다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도적, 그야말로 관습에 의해서 그 틀로 내려오는 이런 기능은 약해지고 요즘은 정서적 기능이 강화되는 이러한 걸로 1번은 틀린 거,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부모 자녀 관계는 밀착적 관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다. 가족에는 기능적 가족도 있고 역기능적 가족도 있는데 경계선의 개념으로 본다면 밀착된 경계, 명확한 경계, 분리된 경계 등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기능적 가족관계는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인 것이고 지나치게 밀착된 아니면 지나치게 남녀에 따른 분리된 이런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틀린 거죠. 가족 문제는 단선적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아니죠. 가족 관계는 서로 계속 영향력이 주고받아지는 한 구성원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전체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전체 가족 구조의 분위기는 또 개별 구성원들에게 하나하나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변화는 또 가족 전체에 주고받는 이런 순환적 인과성의 관계에 있습니다. 들린 거죠.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렇죠? 가족 항상성. 일정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경향성을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 폐쇄체계에서는 균형 또는 병형이라고 하는데 가족체계는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항상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맞는 것이 되겠지요. 가족생활 주기가 변하면 역할 분담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7번에 보시면 가족 사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사정 방법. 가족 사정 도구에는 가계도 또는 생활력 도표 또는 원가족 척도와 같은 수직적 탐색 도구도 있고 또 생태도 또는 사회적 관계망지도 또는 소시오메트리와 같은 수평적 탐색 도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계도가 나와 있군요. 가족과 환경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가족과 환경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바로 생태도나 또는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되겠어요.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이것은 가계도가 되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표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유형과 정도를 파악한다. 그러죠? 사회적 관계망. 가족 지도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가족의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 생활력 도표가 되겠어요. Person in environment, PI 척도. Person in environment는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이런 단어 아닙니까?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의 척도는 이건 어느 시점에 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지도나 또는 생태도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건 흉단적인 생활, 사건다. 흉단적 생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8번에 보시면 보엔의 다세대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엔, 가족치료 모델을 보면은 미누친 모델로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또 그런 거에는 보엔 모델로서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이나 다세대 체계 이론적 접근, 또 그러면 세티어야 휴테커의 경험적 가족치료, 또 그런 거면은 또 뭐가 있나요? 경험적 가족치료, 또 그런 헤일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가족치료, 또 그런 거면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
또는 뭐 다양한 이런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을 설명했는데, 보현은 가족 문제 해결의 핵심 용어를 혼합된 자아에서 자아의 분화란 단어를 썼어요. 자아의 분화.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 전가시키게 된다. 나 입장 취하기, 거기 나와 있지요? 나 입장 취하기란 단어. 나 입장 취하기는, 그죠? 나 입장 취하기. 어쩌면 가족 취하기, 거기 나와 있는데,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하며, 나 입장 취하기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하며 탈삼각화를 촉진한다. 탈삼각화. 소위 자아가 미분화된 삼각관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가족 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가족 조각 또는 가족 그림 그리기, 또 그러면 원가족 척도,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그것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 그리기, 이런 것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설명인 것이고, 여기에는 보현에 사용하는 기법에는 탈삼각화, 즉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는 나 입장 취하기. 나 입장 취하기를 보통 다른 말로는 자기 입장 피력하기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기법 또는 가계도를 이용하는 기법, 코치하기, 코칭, 이런 기법들을 쓰는 것은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 가족 조각이나 가족 그림 기르기나 이런 원가족 척도나 이런 것 등은 경험적 가족 치료의 기법이 되겠어요.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가. 어찌 보면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가계도를 작성한 이런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얘기한다, 뭐 관계 실험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정서적 경험이란 말이 나오면 경험적 가족 치료인데, 정서적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기법은 바로 이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역번과 니은번은 맞게 되는데 디귿번이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지요. 디귿번이 들어간 거에서 2번과 4번과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티어 휴테크가 경험적 가족치료를 이끌어가면서 그중에 사티어는 또한 그중에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에서 의사소통 모형을 5가지로 제시하면서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설명하는 것이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자아 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빙산기법을 활용한다. 빙산기법을 활용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가지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수정해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인 것이고, 이런 것처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이 되겠어요. 효율형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이건 경험적, 다음에 정서적 경험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중 초점을 강조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티어가 제시한 의사소통 모형에는 공격적 의사소통 모형, 또는 아첨형 의사소통 모형, 또는 주의 산만형 의사소통 모형, 초이성적 계산형이라고 하죠. 이성적 의사소통 모형 등등이 있지만 다 역기능적입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하나, 일치형 의사소통 하나만 들고 나머지는 모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효율형, 아첨형, 당연히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형에서는 의사소통의 역기능적 측면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풀어진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으로 소위 일치가 되는 타인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송자와 말하자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말하자면 의견의 발송과 수신이 일치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사티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고 39번은 난이도를 높인 A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어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어떤 이론이 중요한지를 따지기보다는 당면 문제 해결에 관련된 문제 해결 기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문제 해결 기법에 초점을 두는 실천 기술 기법으로서는 여기 문제 해결 모델도 있고 전략적 모델도 있습니다만은, 양자가 차이가 있다면 개입 전략에 초점을 둔다, 문제 해결 기법에 초점을 둔다는 공통점 속에서도 문제 해결 기법이 보다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규범적이다. 문제 해결 기법은 당면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또 문제에 당면한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은 정형화된 어떤 규칙이나 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모델은 탈규범적이고 탈구조적인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이론적, 탈규범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담자마다 당면 문제를 받아들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내담자의 견해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모델은 어떠한 문제라도 복잡하다고 해서 이런 가정을 해갖고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작은 것부터 최근에 등장한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부터 풀어감으로써 전체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특징을 간략화, 브리프란 단어로, 간략화란 단어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정신건강을 강조한다, 탈이론적이다, 탈규범적이다, 간략화를 시작점으로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도 강조한다, 변화의 불가피성을 당연시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지향 틀린 거죠. 그런데 옳은 것을 잡고 있군요. 병리정리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강조하면서 강점, 자원, 가능성을 강조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니 문제 배경의 이론, 이걸 따지보다는 개입 전략에 초점을 둡니다.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구조적 가족치료로 개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은, 자, 구조적 미누친 모델이죠.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미누친 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은 가족의 구조와 가족의 구조를 강조하면서 당면 문제는 가족 구조에 뭔가 하자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는 뭐냐? 그것을 경계선의 명확한 용어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경계선의 명확하라고 설명했는데, 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활용 기법에는 하기죠. 합류하기, 적응하기, 균형 깨트리기, 진단하기, 도전하기, 하기란 단어가 나오면 다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또는 미누친 모델의 개입 기법이라고 합니다. 경계 만들기, 과제 주기,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실현, 유연화란 단어는 이야기체 가족치료 모델에서 대표적인 가족치료 모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함으로써 이야기하는 과정에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연화 기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야기체 가족치료에서 이야기체 가족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면 역설적 개입 또는 역설적 지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옳은 것은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일을 저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 지지, 전략적 개입,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 사용하는 건데, 가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때, 한다고 그럼 해봐, 질리게 해봐, 당신들이 싫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 지지, 역설적 지향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 저장 기법을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역설적 지지, 증상 저방 이런 것이 나옵니다. 원가족 분석을 중시한다. 원가족 분석이나 또는 원가족 척도 이런 것은 경험적 가족 치료, 가족 조각,
가족 그림 그리기, 또 원가족 척도 이런 것들 쓰는 거, 이런 것은 전부 정서적,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어요. 치료적 이중 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치료적 이중 구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기법 중에 하나는 치료적 이중 구속. 그래서 여기는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해야 했지만 답은 4번이 답은 거기 보면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치료적 이중 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조건 치료해준다, 치료되는 방향으로만 나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거부하고 저항이 클 때 오히려 더 그것을 악화시켜봐라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 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 지지.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하며 대변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복지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인이시네요. 이에 대해서 딸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그야말로 경계선이 없이 딸의 문제를 엄마가 일일이 대답해주고 대변하는 이런 거에 딸이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담벼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 경계 만들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계 만들기. 44번에 보시면 집단 프로그램 유형별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별로, 자 4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44번, 이 44번 다른 것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수 있으나 기존의 것이 맞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왜 틀렸는가를 보면 우울증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집단 사회복지사는 무슨 그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옹호해주는, 그야말로 여기 무력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당성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거보다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의 역할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옹호자가 아니라 치료자여야 된다는 게 틀린 것이지 다른 것을 읽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45번에 보시면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 면접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면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 면접. 왜 집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때 사전 면접을 할까? 관계 형성을 하고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정보를 얻어서 사전 면접은 평가로 본다면 진단평가의 개념을 갖는데 사전 전략 수립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입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참여대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집단 내에서 좀 더 쉽게 개방적이 되도록 한다.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사전 면접을 통해서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적어도 노던의 그 단계로 본다면 중간 단계의 초, 아니면 뭐 시작 단계, 초기 단계의 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개입 과정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처음 사전 면접을 해서 어떤 정형화된 어떤 경험의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시점이 사전 면접이 아니라 진행 중에 나타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집단 구성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구성 단계. 인과학적 특성, 문제 유형 간 동질성, 이질성, 균형을 고려한다. 좋습니다. 의사결정 역효과 예방을 위해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한다.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아직 집단 활동 개입도 안 됐는데 구성하는 단계에서 마치 45가 비슷한 거군요.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오류가 되겠어요. 응집력,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의기를 여러 차례로 계획한다. 회의의 빈도 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해야 된다. 집단 크기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거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46번은 참 문제는 그럴싸하게 너무 현학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문제는 집단 구성 단계에서, 어쩌면 접수 단계죠. 집단 구성 단계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세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7번에 보시면
집단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나누되 치료 집단에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 집단과 유행한 걸로서 자조 집단도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치료 집단은 자기 노출의 정도가 높아서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료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을 바로 이 치료 집단이라고 하는데, 동병상련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자기 노출이나 자기 개방이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집단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 보장이 아주 중요하다. 과업 집단은 구성원의 발달과업 완수를 위해 조직 구조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과업 집단이라고 해서 조직 구성원의 욕구 충족이나 조직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업 집단은 집단의 과업 완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집단의 과업 완수에 초점을 두면서 집단의 틀에 초점을 둡니다. 이건 과업 집단이 아니라 이건 치료 집단을 말합니다. 자발적 형성 집단은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조 집단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은 공유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다. 비자발적 집단에서는 협상, 불가능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복지 실천론, 수년에 걸친 공통점,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만, 워낙 2번을 적나라하니 치료 집단을 과업 집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의 종결 단계,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에 집중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틀린 거지요. 참여자 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한다. 서열화 투쟁이 시작된다. 참여자 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집단 단계에서 시작 단계를 넘어 초기 단계, 처음 만남의 단계죠. 처음 만남에서 긴장과 불안이 조성이 되면서 서로 투쟁적인 이런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집단을 이끌면서 집단 구성원 간 하위 집단, 파벌이 생기면서 하는 것이 시작 단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종결 단계 물어보고 있거든요. 집단 목적에 따른 집단 구성과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한다. 이것은 개입 단계니까 중간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결에 대한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답은 4번이군요.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개입 단계고. 49번에 보면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더 좋고, 상황 묘사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건 틀린 거지요. 적어도 전문가의 견해와 실질적인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한 것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에 있는 기술 묘사와 그에 대한 소위 판단이나 분석은 분리가 되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비밀 보장과 정보 분류의 용이성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한다. 모든이란 단어가 그렇죠. 모든. 어떤 영역은 아주 압축해서 아니면 간략하게 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것은 숨겨서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5번은 읽을 필요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옳은 것은 답은 1번 위에는 쓸 말이 없네요. 50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인식에 기초한 우리가 평가 그러면 조사나 연구에도 나온 것처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연구 결과에 또는 실행 결과의 계량화가 가능하느냐, 또 실행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옳고 그름을 누가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 따지는데, 거기 질적 평가, 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한다. 의도된 성과 외에 부가적인 성과를 확인한다. 기여 요인과 방해 요인에 대한 피드백을 행사한다. 여기는 긍정적 피드백도 있고 부정적 피드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변화의 일반적인 요인 외에
특수 요인을 발견하고 실천에 통합한다.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도출한다. 가만히 보면은 다 평가의 목적 같은데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을 따졌거든요. 질적 평가. 근데 말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긍정적 피드백. 그러면 긍정적 피드백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 피드백도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자료를 기초로 본다면 환류에는 즉 피드백에는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데 긍정적 피드백은 현 상태가 이상 없음 계속 이대로 가도 좋다라고 해서 이상무를 이렇게 송신하는 것은 긍정적 피드백인 것이고 부정적 피드백인 것은 뭔가 진행에 좀 하자가 있다. 빨리 고쳐나가지 않으면 빨리 지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서 되돌려 정보를 보내는 것은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소진이 오게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진행 과정을 직시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부정적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질적 평가라고 하고 해설도 내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다룰 수 있는 피드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 피드백이 아니라 부정적 피드백이어야 됩니다. 부정적 피드백. 그래서 여기는 해설과는 달리 문제의 옳고 그름은 긍정적 피드백이 아니라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의 긍정적을 부정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도 1급 시험에 2교시 2교과,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쭉 한번 넘겨서 바로 교재에 넘기면서 어느 영역이 주로 출제되느냐를 표시만 해서라도 넘겨주시면 1도구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